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또 그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좀 처음이죠. 네. 그래도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기대감을 상당히 좀 약화시키는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무역 전문가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더 포괄적인 이 관세 완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소위 말해서 그럼 좀 더 내놔라. 이런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관세 철폐에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강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한다면은 트럼프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좋은 딜이 아닐 거라는 이제 해석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10월 11일 합의 당시에 서명에 한 3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미 좀 늦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늦어도 어떤 12월 초 아니면은 12월 15일 관세 발효 전에는 서명이 점쳐지던 게 이번 보도로 좀 기대감이 좀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그 지수 선물이 좀 하락한 채 미국 시장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때문에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었고 상원으로 이걸 올렸었는데 상원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네. 상원에서 이제 하원으로 다시 내려갔고 이제 법안으로 한번 만들어봐라라고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을 좀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했죠. 이게 어제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어제 뭐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났는데 상원에서 이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하원으로 가지만은 하원에서 이미 자체적인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이제 진짜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선 이제 중국의 외교부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즉각 항의한 것에서 보듯이 무역 협상에 이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정 간섭 그리고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예전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홍콩 정부도 불필요하고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조치라고 좀 반응을 내놨고요. 포춘지에서는 홍콩의 어떤 1국가 2체제 이 반영하는 특수한 지위 덕분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인권법 통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할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약 한 1,350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재위협을 했고 여기에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고 또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에 시장이 무역 이슈에 다소 좀 둔감했는데 다시 한번 좀 자극을 시키는 그런 좀 재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폭을 꽤 많이 줄였어요. 지금도 네. 보면은 다우지수가 118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뭐 장중에 250포인트 하락까지 갔었는데 정말 많이 줄였었거든요. 아무래도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는 추가 금리 인하는 못할 거야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을 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때부터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또 반등을 했고 뭐 금값은 더욱더 하락하고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두 가지 정도로 그 요인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의 연준 스탠스와 일치하는 그런 반응들 그리고 발언들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점이 이 의사록을 시장이 호재로 인식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한번 따져본다면은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위원 대부분이 그간의 금리 인하 조치가 점진적 성장 전망과 그리고 견고한 고용 시장, 여기에 인플레이션 연준 목표치 2% 근접 등을 유지시킬 만큼 좀 이를 도모할 만큼 좀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 물론 정해진 루트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예전 같았으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면은 시장이 좀 실망하는 반응을 나타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최근의 연준의 행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바와도
괴를 같이 하는 어떤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모두가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서 매력적인 정책 툴이 아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를 좀 그러니까요. 주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좀 드문 의견 합치까지 보여줬다는 점이 의사록이 일단은 오늘 호재로 해석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대해서는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더 낮다 보니까 그럼 내년엔 금리 조정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많이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모두 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 제시하는 좀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동결 전망, 거의 100%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년 1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약 한 18%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에서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연준이 대선이 낀 해에는 금리 조정을 망설였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후자 쪽이었습니다. 대선 때 오히려 이제 이 연준이 금리 조정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선거 연도와 그리고 선거가 없었던 연도가 이 진한 색깔로 표시된 막대가 되겠고, 네네.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연도가 좀 연한 색깔로 표시된 막대가 되겠는데 80년도와 84년도에 예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금리 조정을 했음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2004년이라든지 2008년도에 역시 금리 조정을 통해서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연준이 또 한 번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뭐 방향은 어디가 될지는 네네.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타겟인데요. 대형 할인 매장이기도 한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아마 지금도 거의 한 10% 넘게 급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을 한 거죠. 맞습니다. 타겟은 석 달 전에 전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네. 기업 역사상 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주가가 또 좀 정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만 내놓으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장 전에 FY 2020년도 3분기, 그러니까 19년도 8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EPS가 컨센서스 1.19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1.36달러로 나오면서 거의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늘었고요. 매출도 컨센서스 184.5억 달러를 상회하는 186.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동일 매장 매출이 4.5% 늘어나면서 컨센서스 3.5% 증가를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고요. 디지털 매출도 31%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 대비한 비중도 7.5%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0년 회계연도 전체 EPS 가이던스도 대폭 좀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수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또 네. 좋은 결과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와, 타겟도 제가 지금 1년치 주가를 보니까 지난 12월 19일에 62달러였던 게 지금 126달러니까 2배가 올랐네요. 맞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오른 타겟입니다. 뭐 타겟은 근데 이제 월마트와 함께 온라인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주가 상승,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는 것도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자, 이런 타겟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타겟이 어떻게 본다면은 3대 이제 소매 업체 그리고 네. 대형 할인 매장이 될 텐데 각자 좀 전략이 다르고 월마트와 타겟은 온라인 전환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니면은 최근에 일련의 좀 트렌드를 본다면은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즉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좀 해석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아마존도 이제 일일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고, 그리고 월마트도 지금까지도 온라인 부분에서는 이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4.6%에서 5.4%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총이익률도 1.1%포인트 오른
8%로 나왔습니다. 비결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마트의 이 웹사이트에서 배송을 시킬 때 매장 배송이 있고 아니면은 물류센터에서 오는 또 배송이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타겟에서는 물류센터에서의 배송보다도 매장에서의 배송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CEO 말로는 이 부분에서 비용을 이제 4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은 온라인 주문 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은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타겟이 상당히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드라이브업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갖고 어떤 지점에 이제 차를 대게 된다면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직원이 물건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근을 할 때 바로 네네. 픽업을 해서 갖고 간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네. 소비자들도 상당히 좀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월마트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좀 적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넘볼 수가 없는 서비스가 그렇죠. 되겠죠. 네.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드라이브 업 서비스 덕분에 비용을 또 9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은 단순히 온라인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전략이 좀 주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머리 정말 잘 썼네요. 알겠습니다. 이 타겟이 실적, 그러니까 호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럼 미국 소매업종 전반도 좀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 초에도 이 소매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어반 아웃피터스라고 하는 의류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파는 그런 소매 업체는 실적 부진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차이점이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그리고 컨센서스도 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소매 섹터의 대표적인 ETF인 XRT 그리고 업종 전체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즉 소비재주 특히 이제 유통업체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좀 챙길 때 이익률 제고에 시장이 좀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이제 한 2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0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낙폭에 비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후 1시 그리고 2시 사이를 기준으로 꽤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결국은 마감을 114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7,819.73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크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요. 0.51% 내렸습니다. 8,526.73. 마찬가지로 1시에서 2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부터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42% 하락하면서 3,108.37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하락으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으로 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중 흐름을 보면은 세 지수가 어떻게 본다면 똑같죠. 네. 로이터 보도가 나왔을 때 급락을 했다가 FOMC 의사로 나오고 나서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이번에 로이터 보도가 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본다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무역 이슈에 좀 둔감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도 네. 좀 챙겨볼 만한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오늘은 이제 무역 이슈에 역시 걸리다 보니까 반도체주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기술주가 오히려 또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지도 그리고 종목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무역 관련주가 역시 좀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애플이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무역 관련주로 꼽히는 캐터필러 1%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허니엘과 같은 또 산업재 기업 MMM, 그 3M도 역시 중국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금융주가 오늘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역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 증시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즉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지만은 국채금리 하락은 즉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 우려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주가 좀 좋지 않았고요.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은 AT&T가 오늘도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오늘도 이제 또 다른 IB에서 구독 기반 서비스에 대한 좀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좀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상당히 좀 빨간색이 많은데 여기 극명하게 좀 초록색으로 나타난 이제 로우스, 네. 이 홈디포와 이 양분을 하고 있는 주택 인테리어 용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홈디포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로우스는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어제는 홈디포 실적 부진에 덩달아 로우스가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은 로우스가 상승을 하고 홈디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로드컴 이런 무역 관련된 아니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한 반도체주가 좀 하락을 많이 했지만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아웃퍼폼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IB에서 이제 매수 추천을 하면서 역시 게이밍 부문에서 독보적인 포지션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좀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이 좋지 않아도 이런 확실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갈 수 있다는 점을 또 엔비디아가 오늘 입증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20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